안녕하세요. 인천대 해양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승규라고 합니다. 제가 환경대학원 알럼니 톡을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지구환경의 미래라는 내용으로 강연을 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반갑습니다. 지금 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대사회는 플라스틱의 사용이 없이는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된 플라스틱의 대략 70% 정도가 매립 혹은 환경으로 무단으로 배출이 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플라스틱의 대부분은 환경으로 배출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환경으로 배출된 플라스틱은 다양한 풍화 과정을 거쳐서 작은 크기의 미세 혹은 나노 플라스틱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미세 나노 플라스틱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많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본 강연에서는 오염물질로서 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 교란인자로서의 플라스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2012년 해양학과에 부임한 당시에 해양학 개론이라는 과목을 개설을 해서 지금 10년 동안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해당 강좌의 첫 2주 동안은 지구의 역사, 즉 우주 빅뱅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구가 탄생해서 원시 지구로부터 지금의 지구로 변화하는 과정을 강의를 합니다. 지구의 역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단언컨대 저는 무기환경과 유기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한 진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한 굉장히 흥미롭고 구체적인 과학적인 증거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플라스틱을 사례로 들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은 1950년대에 처음 상업적으로 생산이 됐는데, 당시만 해도 연간 수십만 톤 정도 생산이 됐는데, 그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해서 지금은 연간 3, 4억 톤, 누적적으로는 지금까지 70년 동안 약 83억 톤 정도가 생산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70년밖에 되지 않은 플라스틱이 지구 환경을 교란시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문제가 됐을 때 이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자연적으로 분해시킬 수 있는 미생물을 이용하자라는 게 화두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논문은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전 세계 육상과 해양 환경에 있는 수백 개 시료를 채취해서 DNA를 측정을 했더니 그 속에서 대략 약 3만 개 정도의 플라스틱 분해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래 그림은 그러한 플라스틱 분해 요소의 종류와 숫자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지도를 위의 지도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위의 지도는 전 세계 연안 국가에서 강을 통해서 배출되는 강을 통해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의 양에 대한 지도입니다. 두 지도가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매우 유사한 분포를 띠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플라스틱이 생산하기 전에는 없었을 플라스틱 분해 미생물들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고, 또한 그러한 미생물 군집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들은 불과 70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내에 이러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라스틱 문제는 단순히 오염물질로서가 아니라 지구환경의 복합교란인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생산된 플라스틱의 10% 미만만이 재활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소각, 매립, 환경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은 폐기물 관리 정책 그리고 처리 기술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처리 과정에서 수많은 오염물질들이 배출이 됩니다. 또한 플라스틱들이 미세 나노 플라스틱이 되게 되면 생태계에 먹이사슬을 통해서 가장 하위 단계에 있는 플랑크톤에서부터 상위 영양 단계의 모든 생물들이 섭취하고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생태계가 교란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플라스틱 속에는 수많은 미생물과 미소생물들이 서식하게 되는데, 따라서 미세 플라스틱들이 이동함에 따라서 특정 지역에 있는 미생물 군집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플라스틱이 생산이 될 때는 목적에 따라서 수많은 유해 화학물질들이 첨가가 되는데, 플라스틱 사용 중에 그리고 이것들이 풍화되는 과정 중에 수많은 이런 유해 화학물질들이 환경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들은 가볍기 때문에 대기와 해류를 통해서 전 지구적으로 퍼지게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지구 어디에서나 미세 플라스틱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문제는 굉장히 많은 학문 분야에 얽혀있는 이슈이면서 그것의 영향은 단순히 생태의 교란으로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지구 환경 그리고 기후변화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슬라이드는 회색은 이산화탄소의 배출 곡선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플라스틱 생산량 곡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산화탄소 배출 곡선보다 플라스틱 생산량 곡선이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대부분은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추출된 단량체를 중합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에 전 세계적으로 생산된 석유 생산량의 6% 정도가 플라스틱 생산에 쓰였고 이 양은 2050년이 되면 20%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플라스틱의 생산 소각 과정에서 수많은 온실기체를 배출하게 되는데 2019년 기준으로 대략 8억 7천만 톤 정도의 온실기체가 플라스틱 생산 소각 과정에서 배출이 됐습니다. 이 양은 500메가와트 신규 화력발전소 약 189개에서 배출한 온실기체 양에 버금가게 됩니다. 기후변화 협정에 따르면 지구가 지속 가능하려면 2050년까지 지구의 온도를 1.5도 상승하는 걸로 제한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온실기체 배출을 5,700억 톤으로 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 온실기체 양의 10%가 플라스틱에서부터 출발한다. 거기서 기인한다라는 것을 가정을 할 때 결국 플라스틱의 생산과 사용은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생산된 플라스틱의 대략 1에서 2% 정도의 플라스틱이 해양으로 유입이 되는 걸로 추정되는데 이렇게 해양으로 유입된 플라스틱은 해류를 통해서 전 세계 바다로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바다의 해류는 크게 5개의 원을 그리면서 흐르게 되는데 이러한 큰 원을 우리가 환류, 자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환류의 중심 부위는 해류 속도가 작아서 이곳에 플라스틱들이 집중적으로 축적이 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플라스틱의 해양으로의 유입은 주로 아시아 국가에서 많이 배출이 되는데 이러한 추정치는 직접 측정한 것이 아니라 인구수, 플라스틱 사용량, 경제적인 수준, 그리고 폐기물 관리 정책과 같은 사회 경제적인 지표를 이용해서 추정한 값입니다. 이러한 추정치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정말 연안의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추정치하고 관계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 연구팀에서 전 세계 연안에서 생산되는 소금, 즉 천일염을 그린피스와 함께 구입을 해서 저희 팀에서 분석을 했더니 이 미세 플라스틱의 오염도가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의 분포와 매우 좋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미세 플라스틱의 발생 그리고 노출을 줄이려면 플라스틱의 사용, 배출을 줄여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의 유입량 그리고 해수 표면에 있는 플라스틱의 양에 대해서 네이처 사이언스 논문에서 제시한 값들을 추출해서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연구자들마다 그 값에 대해서 굉장히 큰 편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어떤 값이 더 정확한 건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양이 얼마나 많고 주로 어디에 체류를 하고 북극, 남극으로는 이동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팀은 지난 10년 동안 하수처리장, 그리고 하천, 연안, 태평양, 북극, 남극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슬라이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직접 학생들하고 아라온 쇄빙선을 타고 북극에 한 달 동안 가서 조사한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보고 계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발견한 수많은 미세 플라스틱들의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발견한 사실은 서북극해 얼음 속에 갇혀있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대략 28만 톤 정도 되고 이 양은 전 세계 바다 표면에 떠있는 플라스틱 양과 버금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발견을 했는데 이 연구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청정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북극이 이미 미세 플라스틱으로 굉장히 많이 오염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으로 유입된 미세 플라스틱의 상당 부분이 북극에서 축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지구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북극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북극의 해수보다 북극의 얼음에 갇혀있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1000배에서 10,000배 이상 농축되어 있는데, 이러한 메커니즘도 되게 궁금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이 얼음을 더 빨리 결빙시키게 하는 결빙핵으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얼음을 더 빠르게 녹이게 하는 쪽으로 작용하는지는 곧 북극 시스템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 환경의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중위도권에서 출발한 미세 플라스틱이 북극으로 이동한다면 중위도 지역에 있는 미생물을 북극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저희가 지금 이거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되게 궁금한 것이 탄소순환입니다.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해수에 녹아들고, 해수에 녹은 이산화탄소는 식물 플랑크톤의 광합성을 통해서 합성이 되고, 다시 이 식물 플랑크톤은 분해가 돼서 용존성 또는 입자성 유기탄소가 되고, 그것들의 아주 극히 일부는 심해로 가라앉게 돼서 지구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지구 내부로 들어간 것들이 화산 폭발을 통해서 다시 대기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지질학적인 스케일에서의 탄소 순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세 플라스틱이 딱 들어가면 표층에서 이러한 콜로이드성 혹은 입자성 유기탄소와 미세 플라스틱이 결합을 해서 응집체를 형성을 하게 되고, 이 응집체를 형성한 것이 이러한 탄소의 심해 침강을 더 강화시키느냐 혹은 지체, 정체시키느냐는 곧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해수 쪽으로 더 많이 흡수시키느냐, 아니면 그걸 방해하느냐와 관련되어 있고, 이것은 곧 기후변화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저희 연구실의 박사과정이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기오염 물질의 환경 고동이라는 주제로 우리 이동수 교수님을 지도교수로 해서 석박사를 사사를 했는데, 대표적인 유기오염 물질인 DDT의 역사를 반추해 보면서 플라스틱의 앞으로의 미래와 역사를 재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DT라는 물질은 1800년대 말에 처음 합성이 됐지만, 그것의 살충 효과는 밀러 박사가 1930년대 말에 처음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중반에 말라리아 구충제로 사용이 되면서 그 효능이 입증이 됐고, 그 결과로 1940년대 중순에 대중적으로 농약으로 판매가 돼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한 성과에 힘입어서 이 밀러 박사는 노벨상을 타게 됩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레이첼 카슨 박사가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DDT가 환경 호르몬이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2년도에 미국에서 농약으로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DDT가 대중적으로 사용된 지 불과 30년도 안 돼서 이 짧은 기간 내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 DDT에 비하면 플라스틱은 훨씬 더 많은 영역에서 지구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 플라스틱이 사용된 지 불과 70년이 아니라 이미 7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영향이 더 크게 발생할 수가 있고, 아니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열린 UN 제5차 총회에서 플라스틱의 오염을 줄이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을 2025년까지는 체결하자라고 하는 이 결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위안이 되기는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들의 몫이고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